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보기에도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현재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추운데요. 서울도심은 현재 수온주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 있을 정도로 강추위가 매섭습니다. 이 때문에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은 보시다시피 두터운 패딩과 목도리를 두른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은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권 내륙, 전북, 동부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영하 12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9도, 광주와 부산 영하 6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내륙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약 5도 낮은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주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 빙판길 운전과 낙상사고 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부요인 등 국내 주요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 계획을 밝혀 새해 시작부터 여야 간 냉랭한 기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무식을 열고 올 한해 국정운영 구상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후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오부요인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집권 2년차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영빈관 인사회 참석 후 장 대표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인사회에 갈 예정인데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 잇따른 당내 악재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어젯밤 늦게 긴급 최고위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며 이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음성이 공개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저도 잘해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강 의원은 어제 오전까지는 반환 지시를 했다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오후 5시쯤 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도 많은 부담을 드렸다고 사과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저녁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갑질, 특혜 의혹과 함께 공천 헌금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을 때도 다음 날 제명 조치를 했는데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를 5달 앞둔 시점을 감안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보좌진 폭언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은 이 지명자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택으로 가 사적 심부름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3선이었던 이혜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명자의 자택을 찾아갔던 겁니다.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의원실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건데 A씨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친다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지명자의 남편은 A씨를 보고 목례만 한 뒤 계속 피아노를 쳤다고도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실에서 언론 관련 업무를 했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는 TV조선에 보도된 이 지명자의 폭언과 고성은 자신도 늘 겪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상한 좀 아기 같은 듯한 이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B씨는 사실상 24시간 업무를 해야 했고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극해서 검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드럽게 증상도 많이 나고 이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의혹 제기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노동일 파이낸셜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이 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린 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천 관련 의혹,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투명한 공천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당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이제 올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관리에 대한 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명 조치까지 한 것은 저희 당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제명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강선우 의원이 당에 복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또 그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강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은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올해가 2026년 지방선거회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의혹이니까 올해 어떤 공천을 하더라도 또 혹시 조금 석연치 않으면 뭐 혹시 돈이 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지금 그 민주당의 여러 악재가 쌓이고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추행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지금 뭐 보좌관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원내대표만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악재가 불거지니까 이거는 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 정말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우리 당으로서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당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을 놓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다주택 문제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았던 김경시 의원이 이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이 1차적으로 윤리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강선우 의원 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 과정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 강선우 의원이 22년도에 1억 원을 수수했고 그것을 돌려줬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김경시 의원 후보자가 과연 이 단수공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 1억 원의 금품에 의한 대가성으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이 거기까지 조사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바로 이 김경시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탈락 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공천을 금품을 통해서 대가성으로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김경준 전 시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이 그 컷오프를 시키는 상황을 왜 그때 만들지 못했을까?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뭐 금전 관계를 돌려주고 그 관계는 따로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더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역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의원의 해명을 보니까요. 돈을 즉시 반환하라고 누차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1억 원이 언제 반환됐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왜 살려달라고 호소했는지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의아한 게 많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탈당 내지 제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서 정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이 바뀌잖아요. 뭐 돈을 받았는데 받으라고 뭐 나도 몰랐는데 그걸 이제 반환하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했다가 이후엔 또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분명히 돈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준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라서 추정컨대는 개인 의견입니다. 추정컨대는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를 찾아가서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돌려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뭐 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황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공천 좀 주세요. 공천을 줘야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날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단수로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과 그 다음 날 공천받은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인데 뭔가 뭐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에 또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것도 뭐 추정이지만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이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이 2024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당시 구의원이 두 명이 민주당에 제출했다는 이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김 대표님 내용을 보니까 뭐 2천만 원, 1,000만 원을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전달을 했다가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고 하던데 이 내용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총선 직전에 구의원 전직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당에다가 이제 알렸다라고 이제 지금 이수진 의원이 말씀을 주신 건데 네. 당시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당의 윤리감찰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것도 또 수사에 김병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이 되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이것도 역시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사실 탄원서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약간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부분 역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일체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이것도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빠르게 경찰이 어떤 증거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공여했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상당을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 공여했다라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 돌려받았을 때 그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에서 어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윤리감찰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제 심야의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사안을 본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수진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로 전달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뭐 사실 무근이다 얘기하는데 저렇게 본인들이 자필로 자술서를 제출했고 진술서를
만약에 저게 밝혀지면 본인들도 돈을 준 본인들도 처벌받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증언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사실무근일 수가 있는가? 그건 좀 의혹이고요. 근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았다면 이미 범죄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돈 받았다가 돌려준 이유가 좀 기가 막혀요. 보니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원금으로는 너무 적다. 네. 그래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참 어이없는 기가 막힌 얘기인데 당에서 조치가 아무도 또 없었다? 당에 이재명 당대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의아합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 이수진 전 의원의 당시 의원의 얘기처럼 그야말로 뭐 그런 것이 불거지면 선거의 악재가 될 테니까 조용히 덮었나? 뭐 그렇게 좀 선의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선거 다 끝났다면 그 부분은 법적인 조치가 있었어야죠. 근데 경찰도 좀 의아한 게 이렇게 본인들의 좀 증거,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그런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까 얘기한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권력에 관련된 그런 이 문제는 수사할 의사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공천원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정말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력자 관련된 그런 주변의 일들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자신의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이름만 들어간 거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2017년 당시에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해운 지명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 보고가 누락이 됐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요. 이 인턴 직원이면 당시에 대학생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주필님 어떻게 좀 들으셨을 겁니까? 들으면서 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충격이죠. 저 말을 들은 인턴 사원은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질책이 아니고 뭐 IQ가 한 자리야, 뭐 죽여버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저게 평생 가는 트라우마 남는 거거든요. 아들뻘 될 텐데 인턴 사원 대학생이었으면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나이가 든 어른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거는 정말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그 인턴 사원 본인을 만나서 정말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지워지도록 그 성의를 다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고 글쎄요. 뭐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일이 나올 텐데 본인이 정말 능력만으로 저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능력에서 뭐 업무를 잘해서 저걸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걸 들으신 국민들도 역시 정말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녹취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갑질 증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택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나니까 보좌진에게 고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사적 심부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특보님, 이런 일도 보좌진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건 사적인 부분이고요. 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좌진을 통해서 보좌진이 전문적인 프린트 수리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어린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이혜훈 후보자가 지난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라는 거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네. 이것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 이 부분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그리고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본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정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고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 클리어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까지 갈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처신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혜훈 지명자가 어쨌든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힌 게 또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혜훈 지명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박지원 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리시는 얘기죠. 아니 사과란 건 당사자에게 하든지 당사자에게 얘기해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안 되면 뭐 공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사과와 반성의 뜻을 그렇게 전달한다? 이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을 좀 빌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크니까.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그런 위해서겠지만 사과를 고의 뜻을 전해서 말한다?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고 빨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관계자가 또 얘기한다?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 1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지만 이 새해 첫날부터 발생한 흉기 난동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올라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 한 대가 더 올라가고 경찰관 2명도 공원을 향해 뛰어갑니다. 경찰차 한 2대 정도랑 과학수사대랑 119 그리고 구급대가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새해 첫날부터 좀 무섭긴 하죠. 어제 오후 2시 29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79세 여성과 18세 남성이 머리와 손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고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거 신고건이고 병원 이송됐다 이렇게만. 흉기를 휘두른 17세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17분 만에 남성을 15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과 피해자 사이 특별한 친분 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쿠팡 청문회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동시 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구하면서 저희가 뭐 즉석으로 혼자서 자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목. 이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곧바로 이 미국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돼먹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회가 중국에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범에 대해서 동행명령장과 강제구인장을 통해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국민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영토 내의 권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인이자 미국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을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쿠팡에 대한 최근에 어떤 그 국민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공분을 분출시키는 이런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나아가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앞서 진행된 국회에서 진행된 이 쿠팡 청문회에서는 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부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변호사님, 이 실제로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쿠팡에 대해서 전면적인 영업 정지를 한다고 한다면 일부 소비자들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지점도 있을 것이고요. 입점되어 있는 여러 판매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초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후에 있을 각종 행정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 정지로 곧바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정위 차원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부분적인 영업 정지와 같은 제한 조치라든가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인 영업 정지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과징금 부과라든가 다른 부차적인 방법으로도 이와 관련된 영업 정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아까 보셨지만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뭐 책상을 손으로 치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처벌이 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현행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어떤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고 그 질서 유지권에서는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 그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질서 유지권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로저스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증언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와서 국회를 모욕하거나 폭행 협박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여지면서 그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탁자를 치는 이것이 과연 폭행 협박, 나아가 국회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소 고발하는 케이스는 거의 지금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도 어떤 질서 유지권의 대상이 되지만 거꾸로 국회의원도 국민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때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죠? 몽둥이도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판사가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몽둥이가 모자란다 하면은 그 판사, 검사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공분을 어떻게 보면 푸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서로의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가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국회의원도 정제된 표현 썼으면 좋겠다는 이 사견 말씀해 주셨고요. 쿠팡이 고객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권 쿠폰과 관련해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조 변호사님, 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은 이 피해가 좀 보상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쿠폰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한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거나 아니면 부재소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약관법에 따른다면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설령 단순 위로금이다 쿠폰이 경우에 그러면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쿠팡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재소 합의도 없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막상 손해배상 사건에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 이 쿠폰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 한 해 우리 증시를 돌아보면서 한 증권사가 낸 반성문 내용입니다. 고질적 저평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렸던 우리 증시는 지난해 빛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2026년에 첫 거래를 시작하는 코스피. 올해는 어떨지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6% 올라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던 코스피. 전문가들은 올해도 국내 증시 랠리가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치를 5,000에서 5,500으로 속속 올려잡았고 6,000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를 바탕으로 해서 IT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환율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데다 그간 증시를 견인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분석입니다. 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한 2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도 증시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오는 6일 개막하는 CES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보일 혁신 기술들이 이달 증시의 기폭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4,200까지 올라가지고 그 적정 수준보다 한 20%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질주를 위해선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 안정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장르별 팀 배틀을 시작합니다. 장르별 팀 배틀 승자는 미스트롯. 어제 미스트롯4에서는 마스터 예심이 종료가 돼서 53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배틀도 시작됐는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마스터 예심에서 감동을 선사하면서 마스터들의 눈물을 자아낸 주인공들의 무대 먼저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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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어이해서 못 잊는다 너야 조신세 비 내리는 고모령은
고3 소녀 와니와 양은 이 미얀마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요. 지난 미스터트롯 3에서는 11위를 했던 염유리는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노래로 잘 표현한 무대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셨듯이 염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얼굴일 거예요. 미스트롯 3에서 가사 실수로 굉장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그 뒤에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출연을 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노래를 잘 불렀었는데 이런 절절한 또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의 시한부라는 사연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워낙 또 성악을 전공을 했었고 성악 기법이 있어서 이전에는 조금 성악이 강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박선주 마스터로부터 정말 이난영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 이런 극찬을 받아서 앞으로에 또 더 어떻게 더 발전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와니아 양은 전 미얀마에서 와서 다른 오디션 출전자로서 이미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제 참가자이기도 한데요. 어린 소녀가 이미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최근에 떠나게 되면서 소녀 가장으로 이렇게 가정을 짊어지는 모습에서 특히 박세리 마스터가 어제 오열을 했습니다. 그 가장의 무게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참 그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이런 감동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본선 1차전 장르별 팀배틀 무대에서는 직장부 A1조와 대학부가 맞붙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바닥에서 완약해서 가는 너를 잡지 못했네 Let's go! 양팀 모두 강력한 로트롯 무대를 선보인 만큼 이 마스터 투표는 동점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대표단이 대학부 무대를 선택하면서 대학부가 승기를 잡은 거죠. 네, 국민대표단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귀중한 한 표를 이제 선택받게 됐습니다. 네. 대학부에서는 길려원 씨가 마스터 예심에서 미를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길려원 씨는 간호대학교 학생으로서 대학부로 왔고 그리고 오디션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반전의 반전인 것이 AI 미모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어제 그 미스트롯 1에서 송가인 씨가 군부대에서 정말 그 고음 폭발을 했던 것처럼 어제 3단 고음을 하면서 팀을 너무너무 멋있게 이끌어서 앞으로가 진짜 정말 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타장르부와 유소년부의 국악 트롯 맞대결도 있었습니다. 예심에서 이 진선미 중에 선인 홍성윤과 더불어서 국악 전공자가 몰려있던 타장르부를 누르고 유소년부가 다음 라운드에 직행을 했네요. 유소년부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변복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이런 것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이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19개 완유아 양부터 윤윤서 양 그리고 어린 친구들까지 포진돼서 과연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들었는데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팀 조직력까지 정말 압도하는 모습이어서 사실은 미스트롯이 이제 젊은 친구들의 미래에도 보고 앞으로 또 이 전통가요 시장이나 전통 트롯이나 전통 민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이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을 또 이제 해석하는 문제도 주고 있기 때문에 홍성윤 씨나 앞으로 이제 나올 뭐 이소나 씨나 이런 분들이 어떤 활약을 할지도 좀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현역부 A와 타 장르부 A가 정통 트롯 A로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방송에서는 현역부 A가 건물을 준비하는 모습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벌써부터 역대급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무 생각만 해도 좀 대단한데 무게도 엄청나고 이 대형을 똑같이 맞추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온몸이 정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 예심 지인인 이소나 씨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어떤 모습을 펼칠지 다음 주 정말 최고의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에 있는 스키 리조트에서 큰 불이 나 지금까지 적어도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10명이 넘는데 대부분 크게 다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헬기가 잇따라 착륙하고 구급차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마터홀은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알프스 산악마을의 한 스키 리조트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새해 첫날 새벽 1시 반쯤입니다. 새해 맞이 파티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불이 나 지금까지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고 중상자도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Des personnes, pour une famille, ne pas savoir si son enfant est à l'hôpital peut-être ou bien s'il est décédé, c'est extrêmement difficile et j'aimerais qu'on ait du respect et une pensée. 불이 순식간에 번진 데다 출입로가 좁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essayait de sortir, j'ai dû mettre une table allongée, je me suis caché derrière la table pour éviter de me faire brûler. Les gens essayaient de sortir et puis c'était un chaos. 소방당국은 샴페인에 달린 폭죽 같은 불꽃이 천장에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폭발이나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새해 첫날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2026년 신년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츠나키 경기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모여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리는데요. 1월 1일 0시 정각에 힘찬 함성과 함께 새해 첫 걸음을 내딛는 모습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일출 전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한 해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정의 어둠을 뚫고 달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열정적인 현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월 1일이면 추위에 맞서며 새해를 맞는 맨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참가자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얼어붙은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새해를 향한 굳은 다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맨몸의 열정은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을 당당히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겁니다. 영하의 추위도 녹이는 그 뜨거운 열정이라면 2026년 모든 소망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도 한파의 기세가 강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에도 0도 안팎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전주 0도, 대구는 1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립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7cm,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는 대기가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강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